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스타카토 28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둘로 나뉩니다. 비타500을 마셔본 자와 비타500도 못 마셔본 자. 오늘 주제는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참사, 세월호 비극, 그 일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변함없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비타500 마신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한 박스를 선물했습니다. 두 박스를 선물했습니다. 비타 3세는 아니죠? 아, 그럼요. 혹시 뭐 수표로 이렇게 쌌다든가 그런 건 아닐까? 병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 정성껏? 이게 그 5만 원권이 처음에 새롭게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예측됐던 일이잖아요. 사실은 손쉽게 뇌물 전달되고 비자금 만들고 많이 받아보신 듯한 말씀하십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딴지를 걸고 있는 권영철 소년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가 다 돼버렸네요. 예. 아무튼 뭐 최근에 성완종 리스트에서 시작해서 드디어 성완종 게이트로 간 것은 분명하고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가끔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요즘이었습니다. 자, 뭐 길게 시간 끌 거 없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성완종 게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8회 첫 번째 핫 이슈는 성완종 게이트입니다. 권영수 기자, 우리 잠깐 어제 그 얘기 하다 말은 것 같은데 네. 내 목숨을 내놓겠소 이런 일에도 받았다면 이게서 목숨을 내놓겠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양반.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같이 죽겠다. 팍 터뜨려버릴 거야. 협박이죠, 협박.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정권의 안위를 가지고 너가 나랑 같이 몰락하기 싫으면 날 지켜라. 청와대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12일간의 여유를 주고 갔느냐. 당신 내려와라 그러면은 성완종보다 더 할 거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니는 끝났다라고 경고는 하고 근데 갔다 올 동안에 마음 정리해라는 건데 이영구 총리는 잘해라는 덕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아전인수 해석을 하죠. 그렇죠. 나는 그래 순진해. 성완종 씨도 떠났는데 또 저분마저 떠나면 어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게 또 아니구나.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거기 뭐 나와 있는 사람을 합치면은 사실 이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인 권력의 실세가 총집합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어서. 홍준표 지사는 이제 뭐 친박 핵심은 아니지만 나머지 7명은 다 친박 실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목숨을 걸고 가면서 이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간 겁니다. 근데 그게 명중을 하냐 안 하냐가 지금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추측컨대 그 바로 직전까지 우리 저기 이제 차기 전 총리, 네. 우리 이완구 차기 전 총리, 곧 전 총리가 되실 분이니까 우리가 그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지만은 충청권 지역에 현수막이 수만 장이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다음 대선 때 두고 보자, 뭐 하자. 근데 이 현수막 다는 거에 돈 된 것도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 딴에는 그 살아있는 권력들한테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계속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사가 어느 날 자녀 나 보험금 좀 이제 필요한 때가 됐는데 나 좀 어떻게 해줘 했는데 아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의 기업 스타일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로비는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옛날에 실제 그렇게 왔고 본인 한보의 스타일은. 정태수 회장처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이 성완종 전 회장은 어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기피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분은. 이분한테는. 예.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은 경남 기업도 이제 이미 날아갔죠.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절망이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지사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성완종 전 회장의 청탁을 거절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홍준표 씨가. 뭐냐 하면은 청탁을 받았다는 거지. 구명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근데 그 앞에 빠진 글자가 있는 거예요. 청탁을 받았던 사람이 그 앞에 돈을 받고 청탁을 받았던 거절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 앞에 돈을 받고가 빠져 있는 감세로. 거지. 자기 말로는 차마 이 얘기를 못 한 거고. 아니 그럴 벌써 것이다. 검찰 수사 내용을 벌써 보고 오신 겁니까? 근데 참. 아니 뭐 뻔한 거 아닌가요? 예? 아무튼 어찌됐거나 이게 거기 이제 비서실장이 벌써 1명, 2명, 3명 아닙니까? 그죠? 청와대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이 이제 비서실장 시험 때 3명이 되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수사는 돌파를 하려는 게 아니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다. 성완종
전 회장이 터뜨려놓은 폭탄을 수습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박근혜 정부의 심장을 쏘고 끝내느냐, 아니면 오늘 조선일보가 터뜨린 대로 여야 묶어서 적당하게 버물려서 물을 타면서 가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명단에 등장한 사람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뭐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일단 내사를 내사를 하게 되죠. 한다. 어제도 뭐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네. 쪽지에 나오고 보도가 됐으니까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네. 이게 이제 내사 단계에 있는 거죠. 내사를 해서 피의자로 특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가령 예를 들자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태일 전 비서실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거의 도구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들어가는 거지 범죄 사실로 피의 사실은 안 되는 거죠. 1빠따 홍준표, 두 번째는 홍문종, 세 번째는 유한구로 이 수사가 끝날 거 아니냐. 나머지는 뭐 그냥 한두 번 좀 부르거나 부르는 것도 사실은 안 쉽습니다. 친박 핵심이잖아요. 네. 현직 비서실장을 아무 혐의 없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을 방문 조사한다? 조사해야 될 단계가 되면은 아마 사표를 내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들어오면은 이완구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 검찰에 소환돼야 될 단계가 오면은 옷을 안 벗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잘하냐 못하냐는 국민이 얼마나 두 눈 부릅뜨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검찰이 잘 철저히 대처하기를. 아니, 성역 없이 없이. 대처하기를. 수사가 근데- 아니고 왜 대처냐? 아니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분이 성역 없이 뭐 엄단하겠다,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네. 그 뒤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이제 북쪽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성역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성역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요거를 항상 뉘앙스 그러니까 깔고 세월호가 목숨을 건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걸고 그렇죠. 싸울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네. 마라 이렇게 되고 참 항상 중의적인 참 네. 스마트해서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가서도 엄단하고 뭐 이렇게 척결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기자회견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 이 수사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완구 총리는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증언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으니까 완구는 그냥 정리하자. 하고 또 홍준표 지사, 차기 전 지사가 될지 모르지만 이 양반도 이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어차피 불편했는데 네, 뭐 괜히 그냥 있을 데 없는 복지 논쟁 막 불러일으키면서 애들 밥그릇 뺏는 바람에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지역 전체가 이상한 기류가 막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왠지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이 역시 지금 전달자의 증언과 전달자가 증언을 하겠다는 의도를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지사를 잘 아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사실 무근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평소와 달리 아주 미적거리면서 변명하는 게 돈은 바닥에 맞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완구, 홍준표 두 분은 사법 처리 대상 또는 이완구 총리에게는 지금 이제 그런 메시지 아닌가요? 자진 사퇴하면 우리가 사법 처리는 뭐 그럴 수 있으니 알아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에 가지고 딜할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버티면 너는 검찰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진 사퇴해. 뭐 이런 이야기로 갔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 특유의 이제 이 구색 맞추기. 야권도 이제 한둘이 끼워 넣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핵심에 한둘 나오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14명 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 경험이 많으신 김갑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험이라 하시면 지금 저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장난에 대한 경험. 저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거래들이 좀 있었을 거다. 저- 그런 저- 거 저- 없이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권력에 가까이서 봤으니까. 본인은 지금 명예훼손에 끌려 나가고 저로 하여금 가장 무서운 그 고려일보하고 좀 싸우라는 근데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보수 언론들은 예. 어떻게든 야당도 빨리 엮어 넣어서 물타기를 했으면 하고 좀 눈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그렇죠. 그 이미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아니,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대선 자금 하려면 여야 같이 해야 아니, 된다. 그러니까 맨 첫날 폭로되는 첫날 동아일보는 송환종 이제 사면을 끌고 나왔죠. 왜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면된 그렇죠. 것일까? 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겠지. 그때 인터넷 네. 페이지를 되게 주의 깊게 봤었거든요. 인터넷 페이지에 양쪽 다 그 얘기를 과연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이유로 사면을 받았느냐, 어떤 영향이냐, 뭐 이거를 굉장히 부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몇 가지 좀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겠다. 이번에 이 성완종 리스트 이 파문 보면서 첫째는
자, 지금 그 계속 핏대 올리면서 마치 그냥 살판 난 것처럼 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비롯한 이 MB계 친이계. 친이계죠.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오랜만에 두 발 쭉 뻗고 이제 며칠 밤을 단잠을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라진 자원비리 수사 이거 저기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발표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일부에서 계속 한다 예. 할 거라는 발표를 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성완종 회장이 딜을 했다. 그 얘기가 뭐냐? 사면과 관련돼서 참여정부 관련된 사람들을 부르라. 그러면 당신 이 비리를 봐주겠다. 이게 딜이라는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검찰이 성완종 회장을 치고 들어간 것은 자원외교, MB를 겨냥한 거겠죠. 네. 뭐 회고록을 만들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깠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자원외교에서 경남기업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일바트로 쳤다는 얘기는 조금 뭔가 의도성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쪽을 치려다가 다시 참여정부 관련으로 다시 우회적인 수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성완종 회장은 자기가 사면받은 과정을 깔려고 하니까 자기는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 방향이 애초에 뭐였는지에 대한 게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뭐냐면 검찰이 자원비 게이트에서 제가 수사한 성과들이 그동안 쌓인 게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대로 그냥 여권만 주어 패기에는 그렇게 내놓기에는 이게 좀 깝깝한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색 맞추기용이 뭔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경남 기업을 뒤지다 보니 이제 참여정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쭉 뒤밀려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었느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기획수사란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항상 기획수사죠.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획수사는 기획수사인 측면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주 그 깃털에 불과한 경남 기업을 왜 건드리려고 했었느냐. 뭐 이 문제고 이제 그 성완종 전 회장도 뭐 이완급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녹취록에서도 이제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획수사에 과연 밑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근데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릴 만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이게 친인지 친박인지 우리를 그동안에 도와줬던 사람인지 안 도와줬던 사람인지 충분히 다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성완종을 건드릴 생각을 했느냐. 그게 이제 성완종 회장의 해석은 그런 거죠. 자기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사고 무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순딩이로 나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맨날 돈이나 주고 니네들이 달라 하면 문제는 또 나는 정치적으로 힘들어진 상태고 경제적으로도 뭐 이제 기업도 다 끝났고 하니 가장 부담 없이 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겠지. 이완구 차기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만만한 게 어차피 또 계속 뭐 들리는 얘기에 반기문 총장 뭐 대망론 이런 거 한다고 했으니 네가 지금 내가 이 정부에서 나를 갖다가 차기 이걸로 충청 대망론 주자로 띄우려고 했는데 네가 감히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만만한 게 뭐라고? 야 저기 경남기업 쳐.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자원 외교를 하다 보면은 하베스트 닐 이걸 해야 되잖아요. 몇 조를 까먹은 거니까. 그러면 누가 나오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윤상직 장관도 걸릴 거고. 그러면 이런 핵심을 피해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본류를 피하려다 보니까 혹시 이게 우회하면서 MB도 치고 참여정부도 치고 이런 작전까지 갔을 수 있는데 이제 뭐 법조계의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청와대 민정수석하는 우모 수석이 기획했을 거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죠. 뭐 모든 검찰 수사는 기획수사지만 아무튼 이번 것을 설계하고 있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그 문제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냐에 따라서 이번 그 사태 파장이나 흘러가는 방향도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돼 있는 검찰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김기춘 전 실장이든 우병우 뭐 수석이든 누가 기획을 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는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뭔가 사실을 폭로할 거다라는 것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이 잘 안 된 변수가. 거죠. 야, 이 성완종 씨는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좀 제껴놓고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컨트롤 타워를 누군가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청와대 비서진이 확 바뀌는 바람에 이게 이어지지를 못한 거냐? 아니면 여권이 뭐 재보궐선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서
청와대와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 아니면 청와대 내에서 민정수석팀은 민정수석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결국 정부 내에서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불통인 거냐? 뚫고 나가냐 못 나가냐는 이제 역량을 지켜볼 사안인데 그래서 우리 좀 더 지켜봐야 아니, 되고 그 압력 행사를 해야 되죠. 압력 행사. 그렇죠. 그냥 미디어와 여론의 역할이죠.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되는 것이고 권력이 해방을 놓지 못하도록 그렇지. 권력이 자꾸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해방을 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 되는 거죠. 국민과 언론의 역할 그 반대편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게 당정청이어야 되는데 당정청의 연합이 잘 될까요? 어렵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의 중요한 키포인트죠. 되지 않겠습니까? 키포인트입니다. 이미 김무성 대표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친박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박계의 중심이지만은 친이가 김무성을 100% 신뢰해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친박 학살이 올 수도 있고요. 이 파워 게임의 와중에 아주 미묘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표정 관리에 들어간 사람이 저는 김무성 대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 처음에 김무성 대표 그 나와서 이틀 있다가 딱 나와서 이제 성역 없이 막 수사하라고 이제 막 이럴 때그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저 사람 지금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사실 본인 생각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면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보면 본인이 손 안 대도 이제 자연스럽게 갈 사람들은 가겠구나. 이제 내가 내년에 총선에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들이나 사람들은 크게 없겠구나. 나는 자 그러면 차기 총선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가서 나에게 충성을 다 하거나 차기 대권을 향해서 내가 다 어떻게 할 할 사람들을 것인가. 위해서 그렇겠죠. 어떻게 배치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이미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쫙 나왔을 거다. 분명히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의 심장부를 향해서 지금 화살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을 넘어서 제가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식물 정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차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핵폭탄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자금, 대선 자금에까지 꼬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를 함부로 덮을 수도 없고. 아니 지금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해외 순방 떠나기 직전에 김무성 대표를 불렀잖아요. 네. 이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김무성 대표를 불렀느냐? 그런 거의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완구 총리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석하는 뭐 시각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김무성 대표 불러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군이 하나도 없는 현재로서도 벌써 이미 식물정부에 가까이 가버렸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척지게 돼버리면 이미 그 반박의 어떤 그런 전선을 긋고 대통령하고 척지고 계속 가겠다는 얘기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김무성 대표 그 협조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대선 자금 건드리는 성우도 있어 자폭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저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협조하고 갑시다. 그럼 어떤 선이면 만족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저기 완구 씨는 날립시다. 예. 그럼 내가 저기 어느 정도 선에서 메시지를 날리면 좋겠어요. 뭐 돌아올 때까지 알아서 입장 정리 하나 정도로 알아듣게끔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정도에서 합의한 게 아닐까요? 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저 김갑수 대표 돗자리 한번 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금 자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판을 아예 다시 다 그럼요. 여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요. 수첩이 이미 다 동났어요. 아니, 왜? 근데 수첩이 동나서 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은 검찰 수사의 초입 단계에서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다만 문제는 국민이 얼마나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방향 잃은 국가의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물이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스타카토 28의 두 번째 하드슈는 세월호 참사 일주기입니다. 우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304분의 영혼. 그중에 9분은 다시 얼굴 대면하지도 못한 채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전국이 추모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참 가슴이 답답하니까 아직도 뭐라고 얘기할 건지 방송을 할 때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참사였습니다. 이 문제
기억을 더듬어가며 또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건 뭐 좀 달라지긴 했어요. 세상이. 그래도 일주기에 이렇게 다들 일어나서 기억하며 울며 행진을 하며 기도하는 걸 보니까 뭔가 세상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진짜? 그때 달라진 게 뭐 좀 없으니까 또 그래요. 나온 거 아닌가요? 거리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아직도 왜 그 멀쩡하게 수학여행에 떠난 아이들과 거기에 타고 있던 여러 어른들이 왜 그렇게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왜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도 구출을 안 하거나 못했는지 도대체 어떤 이 비리와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도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 이상 우리 모두 여전히 다 같이 세월호라는 배에 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고 어제 일주기를 맞이해서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추모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추모제 국화꽃 하나 들고 있는 시민들한테 와서는 캡사이신 쏘고 차벽을 막고 모든 길을 다 통제하는 걸 보면서 과연 매운맛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매운맛을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왜 이 유가족들이 도대체 자식 멀쩡하게 잃고 제발 이 이유가 뭐였는지 좀 밝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운맛을 투척하는 이 정권은 도대체 그래놓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여행인 것인지 뭔지 콜롬비아 대통령이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를 때는 응답도 안 하시던 분이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참 서글픈 마음과 더불어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뭐 이런 자괴감들이 좀 많이 든다고 봐야 되겠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지난 1년을 세월호 1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는 선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은 그 구심이 되어야 될,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정치인하고 결국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국민들은 끊임없이 강제해야 되는데 그럼 나가서 계속 언제까지 시위만 할 거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참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얼마나 이 현 정부가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거냐. 제 딸이 작년 이제 고2 올해 고3인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 304명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 딸이 지금 아직도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차리찬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 것인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야,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야 그런 일이 이런 날이라고는 상상조차 안 되는데 유족들은 그 일을 당했고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내 자식들이 차디찬 바닷속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흔적도 못 찾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나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 유족들은 직접 당했고 실종자 가족은 당한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걸 정쟁의 제물로 삼고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대못질을 하는 이 사회의 사람들 일부 언론들, 수구나 극우에 있는 단체들, 그 사람들도 누구의 어버이들이거든요. 야, 이거는 뭔가. 어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간다는 거예요. 유족들의 대부분은 안산에 있는데 왜 팽목항을 가나? 근데 팽목항 가보니까 분양도 못하고 혼자 세월호 건지겠다는 쇼만 하고 그냥 콜롬비아로 떠나가는 말입니다. 추모를 하러 가는데 추모의 대상은 유족인데 유족이 없는 데 가서 혼자 추모를 하고 온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다가 저는 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참 이 나라는 대통령밖에 없구나. 국민은 어디 있는가? 유족이 어디 있는가라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국민은 어디 있는가? 대통령의 역할이 국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해야 될 사람인데 팽목항에 가서 세월호 인양하겠다는 걸 국민들한테 밝혔으니까 내 임무는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가겠다. 이거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청 앞 광장을 가봤거든요. 어제 비가 온 뒤에 되게 날이 찼어요. 그렇죠. 1시간도 안 돼 몸이 저도 추위를 별로 안 타는데 제가 꽁꽁 얼 정도니까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제가 차가 그 광화문 쪽에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가기가 참 갈 길이 없더라고요. 차벽으로 버스를 붙여놓으니까 사람이 지나갈 틈이 없는 겁니다. 겨우 길 한두 군데만 딱 터놓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밤새도록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대한민국이라는 게 정부를 하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지금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대통령이 유족들 앞에서 약속을 했고 국민 모두가 공감한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계속 뉴스를 전하면서 그때도 계속 답답했고 지금까지 답답한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 나라가 아니다. 그럼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그것만 가지고 움직여가는 나라가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정부가 나쁜 정부인 것이 세월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쁜 정부인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세월호 사고는 사실은 지난 정부, 전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날 수 있는 사고였다. 문제는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국민들의 이 비극을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정말 나쁜 정부, 그래도 그나마 봐줄 만한 정부가 구별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진짜 나쁜 정부다. 근데 아니, 얘기를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걸 들어간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은 그들의 시행령과 우리의 시행령은 왜 문제가 되는 건지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1차 조사 대상이 어디냐? 해수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해수부가 해수부들이 거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핵심 자리를 해수부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조사 대상이 조사하는 거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위원회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되겠냐? 법무부거든요. 시행령을 만들 때 법무부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해수부가 제일 조사 대상이면은 해수부가 관여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거꾸로 농해수위가 관장 부수를 하다 보니까 해수부가 만들게 됐는데 자기들이 자기들 조사하는 메뉴를 만들고 자기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직급의 그러니까 문제도 사람을 몇 명을 넣냐, 직급 몇 명을 이건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 인간위원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세월호 특별법의 가장 큰 취지는 조사의 공정성하고 독립성인데 그래서 이제 위원회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 특별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다면 민간이 그 특별위원회에서 최소한 전체 조직을 관할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을 통해서 중간에 차단하거나 자기의 부처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그 특별조사위원회에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특히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예산의 문제인데 김재원 지금 청와대 정무특보로 간 김재원 당시 이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세금 도둑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몇십억 예산과 세금 도둑 얘기를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한 몸 아닙니까? 수십조 원을 사대강과 자원외교에 헬스를 낭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십억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세금 도둑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제껴놓고 딴짓거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테니까 진상조사에 너는 제대로 해봐라. 그런데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은 공안 출신 검사가 왜 들어옵니까 거기에?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참 갑갑한 게 그 지금 전략적 목표가 마치 그 세월호의 인양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원래부터 진작에 그 인양을 했어야 되는 것들이었고, 근데 당연한 것들이 아무것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지금 1년을 보내오면서 국민적인 분노와 아무런 그 진전이 없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는 문제거든요. 제발 좀 정치권부터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거를 유불리를 따져서 정치적 입장에서 내놓지 말아라.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만 국민들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생각이 다르니 어쩌니 따질 거 없이 예. 내 자식이 안전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예.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일본이라는 사회도 그렇게 정치가 호술하다고 하는데 그 밑둥이 잘 안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람들끼리 굉장히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게 예. 크거든요. 내 바로 이웃과 소통하거나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뭔가의 대화를 하고 조그마한 모임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를 자꾸 해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의 네. 조직된 힘.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꾸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조직하려고 하는 그냥 뭐 문득 드는 그냥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세월호 이름이 세월호잖아요. 배 이름이 물에 빠진 배 이름이 이게 세월인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물의 날, 물에 빠진 세월호를 그대로 두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정부가 세계 물의 날 가서 대통령이 물의 날 그거를 댕겼는데 물이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게 자격루예요. 자격. 저는 물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아, 화를 내면서. 그렇게 또. 아니 진짜 참 까칠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무튼 국가를 통합하는 지도적 이념이나 구심점 지도력 자체가 우리가 좀 비어 있어요. 사실은 해방 후에 친일파부터 시작해서 독재 정권에다 군사 정권에다 뭐 이 숱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런 구심점이 단단하게 그리고 시민사회의 바탕이 만들어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세월호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똑같이 비극과 눈물, 슬픔을 겪었다면 그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세월호는 사실 대한민국이 통합되고 국민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어떻게 보면 슬픔과 비극 속에서 나타난 건데 그걸 활용을 갖다 하지도 못하고 그걸 갖다 한쪽에서는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세월호 공동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들을 다 아실 겁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내년 이맘때 세월호 2주기 방송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일들 참 잘했습니다. 이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까지 방송 계속. 스타카도 안 가나요? 네,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역사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